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지만 민서윤의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검고 끈적이는 액체를 붓에 적셔 자신의 얼굴 위로 가져갔다. 촛불이 일렁이며 만들어낸 그림자 속에서 천하일색이라 칭송받던 그녀의 고운 피부는 점차 끔찍한 흉터와 검버섯으로 뒤덮여가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지옥에서 갓 기어 나온 악귀의 형상과도 같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망가질수록 서윤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갔으나 그 눈동자만큼은 깊은 우물처럼 슬프고도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마지막 남은 옷 같은 이마 위에 붉은 안료를 덧칠하며 나직에 읊조렸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얼굴이 될 것이다. 껍데기에 현혹된 나비와 벌들을 쫓아내고 오로지 썩은 살점 속에서도 영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람만을 남기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도 견고한 갑옷이 될 것이다.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가을 바람 소리가 마치 그녀의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창호지 문을 거세게 흔들어대고 있었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철저히 파괴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이 기이하고도 처절한 행위가 시작된 것은 불과 반달 전 경성 최고의 세도가인 호조판서 민대감의 댁으로 혼담이 빗발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서윤은 태어날 때부터 달 속에 사는 항아라 불릴 만큼 빼어난 미색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녀가 16이 되자마자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 자제들이 앞다투어 중매쟁이를 보내왔다. 대문 앞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담장 너머로는 그녀의 그림자라도 한번 보려는 한량들의 기웃거림이 끊이지 않았으나 서윤에게 그 모든 관심은 그저 끔찍한 형벌과도 같았다. 어느 날 서윤은 우연히 사랑채 뒤편을 지나다 자신에게 청혼한 김대감의 아들과 이 판서의 조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자네, 민대감의 딸이 그렇게 절색이라지. 그 얼굴만 뜯어먹고 살아도 평생이 즐거울 게야. 게다가 민대감의 재산이 어디 보통인가. 그 여인을 얻는 것은 금광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지. 그들은 서윤의 인품이나 덕성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녀의 껍데기와 집안의 권세만을 탐욕스러운 혀로 핥고 있었던 것이다. 충격과 모멸감에 몸을 떨던 서윤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다. 자신의 미모가 진정한 인연을 가로막는 저주라면 스스로 그 저주를 끊어내고야 말겠노라고. 다음 날부터 한양 바닥에는 흉흉하고 기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민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하루아침에 얼굴이 문드러지고 흉측하게 변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민대감 댁에서 흘러나오는 약 다리는 냄새와 서윤의 몸종인 향이가 눈물 바람으로 약방을 드나드는 모습을 보며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고운 얼굴이 곰보가 되고 진물이 흐른다니. 이제 그대 콘사는 다 틀린 것 아니겠는가? 저작거리 안악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서윤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중매쟁이들의 발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토록 열렬히 구애하던 공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냉담하게 등을 돌렸고 심지어 정혼 이야기가 오가던 집안에서는 핑계를 대며 혼담을 파기해 오기까지 했다. 서윤은 자신의 방 안에 틀어박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얄팍한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갑작스러운 병환 소식에 물론 서윤이 아버지에게조차 비밀로 하고 철저히 연기한 탓에 백방으로 의원을 불렀으나 서윤은 미리 준비한 약초물로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짐승의 피를 섞어 만든 가짜 고름을 발라 의원들조차 고개를 내저으며 도망치게 만들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서윤은 거울 앞에 앉아 붓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 곁에 남은 것은 아무도 없다는 고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졌다는 해방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아버지의 격노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네가 기어이 집안을 망신시키려는 것이냐.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의원도 소용없고 약도 소용없단 말이냐. 내 너를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거늘 이제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을 작정이냐. 민대감은 딸의 병세가 차도가 없자 속이 타들어가다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었고 급기야는 딸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오려 했다. 서유는 황급히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며 문을 잡고 애원했다. 아버님, 제발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 몰골을 보시면 아버님마저 쓰러지실까 두렵습니다. 소녀, 이 흉한 얼굴로 누구에게 시집을 가겠습니까? 그저 이 골방에서 늙어 죽는 것이 집안의 수치를 줄이는 길이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리고 있었으나 그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동시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고집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혹은 인연의 붉은 실은 그 어떤 흉물스러운 가면으로도 끊을 수 없는 법인가. 모두가 떠나버린 민대감의 집에 낡고 허름한 서찰 한 통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에서 홀로 노모를 모시며 글을 읽는 가난한 선비, 김정호가 보낸 것이었다. 김정호의 집안은 본래 민대감 댁과 교류가 있었으나 조부 때 역모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한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지금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두 집안의 조부끼리 맺은 정혼의 약조가 있었으니 정혼은 그 약조 하나만을 믿고 지금까지 혼인을 미루며 살아온 터였다. 서찰의 내용은 투박하지만 정갈한 필체로 적혀 있었는데 이를 읽어 내려가던 민대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소생 김정호, 비록 가진 것 없는 한미한 선비이오나 선대 어르신들께서 맺어주신 귀한 언약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의 따님께서 몹쓸 병환으로 고초를 겪고 계시다. 하나, 부부의 연은 용모나 재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요 신의와 정성으로 맺어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따님의 병환이 깊다면 제가 평생 손발이 되어 보살필 것이오니 부디 저에게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민대감은 서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코웃음을 쳤다. 제 주제에 감히 어디를 넘보는 게냐. 찢어지게 가난한 놈이 우리 집 재산을 탐내어 헛소리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 내 딸이 병들었다고 해서 저런 거지 같은 놈에게 줄 수는 없다. 민대감의 눈에는 김정호가 그저 딸의 약점을 이용해 한미천 잡아보려는 파렴치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방 안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윤의 마음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세상 모든 사내들이 그녀의 흉측한 소문만 듣고도 기겁하며 도망칠 때 유일하게 약조를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 병든 아내의 손발이 되겠다고 맹세한 사람. 서윤은 그 서찰 속에 담긴 진심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탐욕의 또 다른 가면인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향이를 불러 정호에 대해 알아오라 명했다. 향이가 며칠을 밖에서 탐문하고 돌아와 전한 말은 서윤의 가슴을 더욱 세게 두드렸다. 아씨, 그 김선비님 말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마을 사람들 칭송이 자자합니다. 비록 옷은 기워 입었으나 행동거지가 반듯하고 병든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씨의 병 소문을 듣고는 아씨를 위해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쾌유를 비는 기도를 올린다고 하더이다. 향이의 말을 들은 서유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심을 가진 사내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섣불리 믿을 수는 없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열길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법이니 그가 막상 자신의 끔찍하게 변장한 얼굴을 보고도 태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서유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 민대감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를 평생 끼고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그 선비가 정말 가문의 약조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면 한번 만나보게라도 해주십시오. 만약 그가 제 얼굴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여기고 출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 얼굴을 보고 질겁하여 물러난다면 저는 평생 수절하며 아버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딸의 단호한 태도에 민대감도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다른 혼처는 다 끊긴 마당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산이었다. 마침내 김정호가 민대감 댁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다. 서유는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아니 처절하게 분장했다. 얼굴 전체를 검붉은 반점으로 뒤덮고 한쪽 눈은 짓무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맺힌 듯 꾸몄다. 그리고는 겹겹이 쌓인 옷 속에 몸을 숨기고 발을 친 데 청마루 건너편에 앉았다. 마당에 들어선 김정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갓은 낡아끈이 해졌고 도포는 색이 발에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강직했다. 민대감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정호를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자네가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내 딸의 몰골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민대감의 신호에 따라 향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윤 앞에 발을 걷어 올렸다. 순간 마당에 있던 하인들조차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거나 비명을 삼켰다. 그만큼 서윤의 변장은 끔찍하고 혐오스러웠다. 민대감조차 혀를 차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김정호만은 달랐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시선에는 경멸도, 혐오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할 뿐이었다. 정호는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서윤을 향해 절을 올렸다. 낭자, 그간 병마와 싸우느라 얼마나 고초가 심하셨습니까? 이 못난 사람이 너무 늦게 찾아와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윤은 심장이 솟는 것만 같았다. 어찌 놀라지 않는단 말인가? 어찌 역겨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녀는 믿을 수가 없어 짐짓 표독스럽고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보시오, 내 얼굴이 이렇소. 괴물 같지 않소. 밤마다 고름이 흐르고 악취가 진동하는데 그래도 내 곁에 눕겠단 말이오? 그녀의 도발적인 외침에도 정호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낭자, 육신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으나 마음의 병은 사람의 온기로만 고칠 수 있는 법입니다. 낭자의 얼굴이 변하였다 한들 낭자가 민대감 댁의 귀한 따님이시며 저와 정혼한 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낭자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드릴 터이니 부디 저를 믿어주십시오. 정호의 대답은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민대감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정호를 바라보았고 서윤은 너울 아래서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눈물을 참아내야 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책임감이 담긴 말이었다. 서윤은 비로소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 사냥감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귀인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다.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막상 매일 이 흉한 얼굴을 마주하고 살다 보면 지치지 않을까? 결국엔 그도 다른 사내들처럼 나를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 서윤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의심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정호가 다시 한번 떼끼를 박듯 말했다. 장인어른, 허락해 주신다면 당장이라도 택일하여 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낭자의 병세가 위중하니 하루라도 빨리 제가 데려가 보살피는 것이 도리인 줄 아래요. 그의 말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결국 민대감은 얼떨결에 혼인을 허락하고 말았다. 어차피 썩어가는 딸을 데려가겠다는 놈이니 미친놈이거나 성인군자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경성바닥을 뒤흔들 기묘한 혼사가 결정되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 거지 선비가 돈에 눈이 멀어 괴물에게 장가간다지? 아니야. 혹시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고 재산만 가로채려는 것 아닐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김정우는 묵묵히 혼례 준비를 서둘렀다. 서유는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다시금 다짐했다. 이 남자가 끝까지 자신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자신 또한 평생을 바쳐 그를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혼례 당일까지 절대로 이 가면을 벗지 않겠노라고. 촛불 아래서 서윤의 눈빛은 비장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한 그녀의 목숨을 건 도박이었기에 한양의 저작거리는 아침부터 마치 끓어오르는 가마솥처럼 시끌벅적했는데 그 소란의 중심에는 단연 김정우와 민서윤의 기이한 혼사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주막 평상에 걸터앉은 장사치들은 막걸리 사발을 기울이며 침을 튀겼다. 아니, 그 콧대 높던 민판서댁이 결국 그 가난뱅이 선비에게 딸을 준다지 뭔가. 귀신 들린 딸을 치우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게야. 옆에 있던 짐꾼이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내기함세, 내기해. 첫날 밤에 신랑이 기절해서 도망친다에 내 돈 단량을 걸지. 그 집 하인들 말로는 아가씨 얼굴이 썩은 모가 같다지 않나? 냄새가 어찌나 독한지 방문 근처만 가도 구역질이 난다더군.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조롱과 멸시는 바람을 타고 온 장안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의 당사자인 김정호는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묵묵히 그 거리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귀에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학처럼 고고한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까지 평온한 것은 아니었으니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중한 책임감이 맷돌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정호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과거 공부를 함께했던 동문수학의 벗들이었으나 세도가의 자제들인 그들은 이미 정호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중 우두머리 격인 박진사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부채로 정호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게 누구신가? 장안의 화제. 1등 신랑감 김선비 아니신가? 자네 정말로 그 괴물에게 장가들 셈인가? 민대감의 재산이 탐나는 건 알겠다만 그래도 사내 대장부가 자존심이 있지. 썩어가는 살점을 껴안고 어찌 살려나. 무리들은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정호를 애워쌌다. 그들의 눈에는 정호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똥물이라도 뒤집어 쓰려는 비루한 인간으로 보일 뿐이었다. 정호는 박진사의 무례한 손길을 조용히 뿌리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뼈가 있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일세. 나와 민씨 가문은 선대부터 내려온 신의가 있고 나는 그 약조를 지키려는 것뿐이네. 자네들이 비단옷을 입었다 하여 그 속마음까지 비단결은 아니듯. 민낭자의 얼굴이 상했다 하여 그 너까지 상한 것은 아닐 터. 내 길을 막지 말게. 정호의 일갈에 박진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말문이 막힌 그들은 씩씩거리며 길을 터주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두고 보자. 내 놈이 언제까지 그 고상한 척을 할 수 있을지. 며칠 못 가서 울며불며 도망쳐 나올 게 뻔하다. 정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사실 그에게 닥친 시련은 사람들의 조롱만이 아니었다. 당장 혼례를 치르려면 신부 집에 보낼 함과 예물이 필요했는데 그의 수중에는 엽전 몇 푼이 전부였다. 민대감 댁은 떵떵거리는 부자라지만 사위가 되어 들어가는 마당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것은 신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고 무엇보다 병든 아내를 맞이하는 자신의 진심을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집에 도착한 정호는 텅 빈 쌀독과
냉기 가득한 방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늙으신 어머니는 아들의 혼사 준비에 보태라며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은비녀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지만 정우는 차마 그것을 받을 수 없어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눈시울만 붉혔다. 그날 밤 정우는 사랑방에 앉아 촛불 아래서 오래된 책장들을 어루만졌다. 할아버지 때부터 모아온 귀한 서책들이었다. 가난 속에서도 이 책들만은 팔지 않고 지켜왔건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는 가장 아끼는 논어와 맹자, 그리고 희귀한 고서 몇 권을 보자기 싸기 시작했다. 책에서 풍기는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할아버님, 아버님,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죽은 글귀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도리가 더 중하다 배웠습니다. 이 책들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을 위한 따뜻한 비단이 되고 정표가 될 것이니 부디 노여워 마소서. 정우는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야밤에 몰래 집을 나섰다. 혹여나 어머니가 아시면 가슴 아파하실까봐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책회 서적. 중개사를 찾아가는 길, 살을 애는 듯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정우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신만은 그녀를 귀하게 대접하겠다는 다짐. 비록 남들이 보기엔 괴물이라 할지라도 내 사람으로 맞이하는 이상 최고의 예를 갖추고 싶었다. 책회는 정우가 가져온 책들의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러나 정우의 급박한 사정을 눈치채고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불렀다. 요새 누가 이런 고리타분한 책을 읽나. 종이 값이나 쳐주겠네. 평소 같으면 호통을 치고 나왔을 정우였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했다. 그는 굴욕감을 삼키며 헐값의 책을 넘기고 받은 돈을 품에 안았다. 그 돈으로 그는 비단 가게로 달려갔다.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 그리고 소박하지만 맑은 빛을 내는 옷가락지 한 쌍을 골랐다. 가게 주인은 초라한 행색의 정우가 비단을 사는 것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으나 정우는 비단 한 필을 고를 때마다 신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붉은 비단은 그녀의 창백한 뺨에 생기를 돌게 하겠지. 이 옷가락지는 그녀의 상처 입은 손가락을 감싸주겠지. 물건을 고르는 그의 손길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남들이 버린 돌멩이를 주워 보석처럼 닦아내는 심정. 그것이 바로 정호의 마음이었다. 한편 민대감댁 별채. 굳게 닫힌 방문 틈으로 향이가 숨가쁘게 들어왔다. 방 안은 여전히 약초 냄새와 경계란 악취 서윤이 짐승의 내장 등으로 일부러 만든 로 가득 차 있었다. 향이는 서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낱낱이 고했다. 아씨, 김 선비님께서 글쎄 그 귀한 서책들을 다 파셨답니다. 책회놈에게 헐값을 받으시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그 돈으로 아씨께 드릴 비단과 가락지를 사셨어요. 저잣거리 왈패들이 아씨를 괴물이라 욕하며 김 선비님께 내기를 걸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오히려 호통을 치셨다 합니다. 향이의 말을 듣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기괴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덧칠한 흉터와 검버섯 위로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길을 내며 흘러내렸다. 처음에는 그저 세상의 가식적인 사내들을 시험해보고자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무모하고 어리석을 정도로 진심인 사내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윤은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가난한 그가 가문의 보물과도 같은 책을 팔아 마련한 비단과 가락지, 그것을 자신이 받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이토록 그를 속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향이야, 그분은 바보인가 보구나. 천하의 바보 멍청이야. 어찌 소문만 듣고도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나를 위해 그토록 애쓴단 말이냐. 서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흐느낌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얼굴의 분장을 닦아내고 당장이라도 정우에게 달려가 사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혼례 당일, 그리고 첫날 밤, 사내의 마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그때, 그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다. 만약 그가 신방에서 나의 흉측한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도 내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고도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평생을 그에게 속죄하며 살리라. 서유는 눈물을 닦고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리고 얼굴의 흉터를 더욱 짙고 끔찍하게 그려넣기 시작했다.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지만 그만큼 마음의 빚도 커져만 갔다. 혼례 전날 정우가 보낸 함이 민대감 댁에 도착했다. 함진아비의 우렁찬 소리는 없었다. 돈을 들여 함진아비를 쓸 형편이 못 되었기에 정우의 친구 중 그나마 뜻이 맞는 이가 조용히 함을 지고 왔다. 민대감은 마루에 나와 함을 받으면서 혀를 찼다. 함 들어오는 꼴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내 딸이 병만 안 들었어도 이런 대접은 안 받았을 것을. 민대감은 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대충 치우라 명했다. 그러나 서유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몰래 함을 둔 방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정갈하게 개어놓은 붉은 치마와 저고리, 그리고 작은 옷가락지가 들어있었다. 비록 최고급 비단은 아니었으나 바느질 땀수마다 정성이 느껴졌고 옷가락지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아래 놓인 사주단자에는 정우가 직접 쓴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부족한 사람이 귀한 따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이 비단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낭자의 아픔까지 감싸 안으며 살겠습니다. 서유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 글씨 하나하나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불씨가 되었다. 한편 자신의 좁은 방에서 홀레복을 다듬고 있던 정우는 창문 너머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이면 그토록 고대하던, 그러나 세상 모두가 비웃는 혼례가 치러진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흉측하게 변했다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 자신이 혹여라도 표정을 찡그리게 될까, 그 찰나의 실수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 정우는 대야에 물을 떠놓고 달에게 비를 빌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눈을 가려주시고 제 코를 막아주소서.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그녀를 보게 하시고 그녀의 고통을 제가 나누어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밤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의 앞날은 위태로워 보였으나 정호의 기도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굳건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밤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민대감 댁마당에는 아침 일찍부터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과연 괴물 신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바보 신랑이 언제 도망칠지를 구경하기 위한 잔인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인파였다. 잔칫날 아침이 밝았으나 호조판서 민대감의 소슬대문 앞은 축복의 기운보다는 기괴한 호기심과 불순한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으니 이는 마치 서커스 구경을 나온 구경꾼들의 행색과 다를 바가 없었다. 청사초롱이 매달린 처마 밑으로는 동네 똥개들까지 몰려들어 지저대고 담장 너머로는 까치발을 든 아낙네들과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곁눈질하는 양반들의 수군거림이 벌떼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마당을 가득 채웠다. 자네 들었나? 신부 얼굴에서 고름 터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라네. 아이고, 저런 괴물에게 장가가는 신랑놈은 비위도 좋지. 돈이 좋긴 좋은가 보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독을 품은 화살이 되어 허공을 갈랐고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혼례청의 붉은 융단은 마치 희생 제물을 올려놓을 제단처럼 서늘하게 깔려 있었다. 민대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쓴 입맛을 다시며 연거푸 헛기침만 해대었고 안채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그들의 표정 또한 초상집 문상객처럼 어둡고 침통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저 멀리서 신랑 김정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왁자지껄하던 인파가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며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호는 비록 남에게 빌려 입은 사모관대를 쓰고 있었으나 그 자태만은 당당하고 기품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낡은 목화를 신은 발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곧았고 야유와 조롱을 보내던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며 걸어 들어오는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서늘했다. 함진아비 역할을 맡은 친구가 나무로 깎은 기러기 한 쌍을 들고 앞장섰고 그 뒤를 따르는 정호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나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결연한 표정을 유지했다. 마당에 들어선 정호가 전할래를 올리기 위해 기러기를 상위에 올려놓고 절을 올리자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다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저 봐, 손을 떨고 있네.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상책일 텐데. 씹씹. 드디어 안채의 문이 열리고 수모 신부의 시중을 드는 여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 민서윤이 초래청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입에서 흡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앞줄에 서 있던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미의 치맛자락 뒤로 숨어버렸다. 서윤의 모습은 상상 그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붉은 화룩과 화려한 족두리로 치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드러난 얼굴은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썩어 문드러진 고무 껍질 같았다. 검붉은 반점이 이마부터 턱끝까지 뒤덮여 있었고 한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떠지지도 않았으며 입가에는 피고름이 말라붙은 듯한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풍기는 역겨운 악취였다. 생선 썩은 내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여 근처에 있던 하인들조차 코를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느라 얼굴이 파랗게 질릴 지경이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디뎠는데 이는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녀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 때문이기도 했다. 제발, 제발 나를 보고 도망쳐 다오. 아니, 도망치지 마라 다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순된 두 가지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신랑 김정호의 반응을 살폈다. 저 끔찍한 괴물을 마주하고 과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길을 걸었던 왈패들은 신이 나서 눈을 번뜩였고 정호의 친구들조차 고개를 돌리며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정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일그러진 얼굴에 닿는 순간 정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깊은 연못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코를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호는 성큼성큼 다가가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선 채 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너울을 조심스레 잡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세상의 모진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방패와도 같았다. 정호는 떨고 있는 서윤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낭자, 발밑을 조심하십시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혐오가 아닌 따스한 배려가 묻어 있어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서윤은 멍해진 정신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훔쳐보았다.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멸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안쓰러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묵직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교배례가 시작되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올리는 순서였다. 서윤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떨고 있었기에 수모들이 양옆에서 그녀를 겨우 붙들고 있었다. 절을 하기 위해 마주선 두 사람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윤이 힘겹게 허리를 굽혀 절을 올리자 족두리가 흔들리며
그녀의 흉측한 얼굴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객석 어디선가 어우 밥맛 떨어져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정호가 맞절을 하기 위해 엎드리면서 바닥에 닿은 서윤의 손등 위로 자신의 따뜻한 손을 잠시 포개었다가 떼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 손길은 차갑지도 축축하지도 않았다. 투박하고 거친 사내의 손이었으나 그 안에는 내가 여기 있소, 두려워 마시오 라고 말하는 듯한 무언의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평생 아름다운 얼굴로 살았을 때는 느껴보지 못한 껍데기가 아닌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정우는 절을 마치고 일어나면서도 시선을 떼지 않고 그녀가 무사히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합끝내 신랑과 신부가 술잔을 나누는 순서가 되자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표주박에 술을 따라 마셔야 하는데 서윤의 입가에 묻은 가짜 고름과 딱지 때문에 술잔을 대기조차 민망한 상황이었다. 수모가 난처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고 머뭇거리자 구경꾼들은 킬킬거리며 저 술을 마시면 신랑도 병이 옵는 거 아니냐며 조롱했다. 그때 정우가 수모의 손에서 술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술을 대고 반을 마신 뒤 남은 반을 서윤에게 건넸다. 낭자, 드십시오. 우리의 연을 맺는 귀한 술입니다. 정우의 태도는 너무나 태연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서윤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그것인 양대하고 있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고 입으로 가져갔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쓴맛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칠해놓은 흉터 사이로 눈물이 길을 내며 흐르자 얼굴은 더욱 기괴하게 일그러졌지만 정호는 품에서 하얀 명주 수건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과 입가의 술자국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러운지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는 듯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비웃던 자들의 입이 다물어졌다. 정호의 행동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진심이 서려 있어 감히 그 앞에서 함부로 떠들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저작거리의 왈패들조차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 선비 진짜 대단한 놈이네. 비위가 좋은 게 아니라 심지가 굳은 거야.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민대감 역시 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내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지만 저런 사내는 처음 보는구나. 재물을 탐하는 놈이라면 억지로 참는 티가 날 텐데 저놈은 진심으로 내 딸을 아끼고 있어. 민대감의 가슴 한구석에서 뭉클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딸을 괴물 취급하던 세상에 대한 분노와 그런 딸을 감싸주는 사위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다. 혼례가 끝날 무렵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가 일자 정호는 자신의 넓은 소매를 펼쳐 서윤의 얼굴을 막아주었다. 그 순간 서윤은 확신했다. 이 남자는 진짜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 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향하는 길,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아까와 같은 노골적인 조롱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기이한 경외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정호는 서윤을 부축하여 별채에 마련된 신방으로 이끌었다. 문턱을 넘기 전 서윤이 발을 헛디뎌 휘청거리자 정호가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윤의 몸에서 나는 고약한 악취, 실제로는 썩은 콩과 생선 내장으로 만든 향가 정호의 코를 찔렀을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그를 밀어내려 했다. 비키십시오. 냄새가 역합니다.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정호는 물러서기는커녕 그녀를 더욱 단단히 부축하며 귓가에 속삭였다. 부부란 향기도 악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낭자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병마와 싸운 훈장일 뿐 제게는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서유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신방의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이 남겨지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차단되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원앙금 침이 깔린 아랫목은 따뜻해 보였다. 서유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제 진짜 시험이 남았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필시 합방을 원할 것이고 겉옷을 벗고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때도 그가 변치 않을까? 아니면 혹시 낮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연기를 한 것은 아닐까? 서윤의 의심은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단도를 만지작거렸다. 만약 그가 이 밤에 돌변하여 나를 욕보이거나 모욕한다면 차라리 이 칼로 자결하리라. 하지만 그가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면 그때는 내 목숨을 바쳐 그를 따르리라. 서윤의 비장한 결심을 모르는 채 정호는 조용히 윗목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하루 종일 긴장하느라 흘린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헌신적이었다. 정호가 천천히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서윤은 흠칫 놀라 몸을 떨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든 정호가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의 발치에 대야를 내려놓고는 소매를 걷어붙였다. 서윤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흉측한 목소리로 묻는 그녀에게 정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족두리를 쓰고 긴장하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발이라도 씻어야 잠자리가 편안하실 겁니다. 이리 오십시오, 부인. 그 단어가 서윤의 가슴을 세차게 강타했다. 괴물도 짐도 아닌 존중받는 아내로서 불린 첫 호칭이었다. 정호는 서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버선 코를 잡고 조심스레 벗겨내기 시작했다. 드러난 발은 다행히 분장을 하지 않아 하얗고 고와 그녀의 흉측한 얼굴과는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정호는 그 고운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정성스레 씻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서윤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두꺼운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면을 벗어야 할 시간,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신방의 공기는 숨 막힐 듯 고요했고 오직 타닥거리는 촛불 심지가 타오르는 소리와 대야 속에서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김정호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민서윤의 희고 고운 발등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따뜻한 물의 온기가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오자 서윤의 온몸은 주체할 수 없는 전율로 떨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거짓을 마주하고 있는 순수한 진심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서윤의 발을 정성스레 씻기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부인, 이 발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얼굴에 병환이 심하여 온몸이 상했을까 염려하였는데 이토록 고운 발을 가지셨으니 머지않아 얼굴의 병마도 물러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으나 서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다. 정호는 수건에 물을 적셔 그녀의 복사뼈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저더러 바보라 손가락질하고 부인을 괴물이라 비웃습니다. 허나 저는 오늘 밤 천하의 누구보다 복받은 사내가 되었습니다. 겉가죽은 세월이 흐르면 낡고 병드는 법이나 약조를 지키고 지아비를 믿어주는 그 마음은 영원히 늙지 않는 보석이 아니겠습니까?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이 터져 나오려 했다. 이 사내는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고름이 흐르는 그렇게 보이는 여인을 앞에 두고 그는 역겨움 대신 연민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윤이 급히 발을 빼내며 치맛자락을 움켜쥐자 정호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부인, 물이 너무 뜨겁습니까? 아니면 제가 서툴러 아프게 하였습니까? 걱정스런 그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내렸다. 눈물은 그녀가 공들여 칠해놓은 뺨의 검붉은 분장 위로 길을 내며 흘러내렸고 그 자리는 흉하게 얼룩졌다. 서윤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아니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정우는 당황하여 젖은 손을 옷자락에 닦고는 서윤의 손을 맞잡으려 했다. 울지 마십시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서러우십니까? 사람들이 한 말 때문입니까? 그따위 헛소리는 잊으십시오. 부인은 제게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정우의 위로가 계속될수록 서윤의 마음속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고결한 사내를 기만할 수 없었다. 설령 그가 진실을 알고 분노하여 자신을 내친다 해도 지금 당장 이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어던져야만 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정호의 손을 밀어내고 갑자기 대야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야의 물을 양손 가득 떠서 자신의 얼굴에 끼얹기 시작했다. 부인, 무엇을 하십니까? 상처에 물이 닿으면 덧납니다. 정호가 기겁하며 말리려 했으나 서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하얀 명주수건을 물에 적셔 얼굴을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다. 거칠고 필사적인 손놀림이었다. 서방님, 보십시오.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제가 감히 서방님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셔야 합니다. 서윤의 외침은 비명에 가까웠다. 정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수건이 얼굴을 지나갈 때마다 검붉은 딱지와 흉측한 검버섯들이 녹아내려 검은 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대야 속에 맑던 물은 순식간에 시커먼 먹물처럼 변해갔다. 썩은 살점처럼 보이던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기괴한 색칠이 지워진 자리에는 밤하늘의 달처럼 희고 투명한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짓물러 보이던 눈가의 붉은 안료가 씻겨 나가자 봉황의 눈매를 닮은 그윽하고 맑은 눈동자가 본래의 빛을 되찾았다. 입가에 딱지가 떨어지자 앵두처럼 붉고 탐스러운 입술이 나타났다. 서윤은 품속에서 악취를 풍기던 주머니 생선 내장과 썩은 콩을 넣은을 꺼내어 바닥에 내던졌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고약한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그녀의 살결에서 풍기는 은은한 난초 향기가 피어올랐다. 마침내 세수를 마친 서윤이 젖은 얼굴을 들어 정호를 바라보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괴물은 없었다. 대신 병국지색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천상의 선녀가 강림한 듯한 절세미인이 눈물에 젖은 채 앉아 있었다. 물방울이 맺힌 속눈썹, 빚어놓은 듯한 콧날, 잡티 하나 없는 백옥 같은 피부. 그것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눈부신 아름다움이었다. 정호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것이 꿈인가? 아니면 여우 귀신에 홀린 것인가?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아내였던 그 추악한 여인은 어디 가고 웬 낯선 미인이 앉아있단 말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지만 감히 손을 뻗지도 못했다. 눈앞의 존재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큰절을 올리며 오열했다. 서방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녀가 바로 민서윤이옵니다. 제 얼굴의 흉터는 모두 거짓이었고
악취 또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내들이 저의 껍데기와 집안의 재물만 탐하여 덤벼들기에 진심을 가진 낭군을 찾고자 천하를 속이고 서방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오나 서방님의 그 바다 같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밤까지 서방님을 기만하였으니 제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쌉니다. 부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서윤의 고백이 끝나고 한참 동안 정적만이 흘렀다. 정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지, 그리고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정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배신감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안도감과 그녀의 지혜로움에 대한 감탄이었다. 그는 엎드려 있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레 잡고 일으켜 세웠다. 서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정호는 따뜻한 손길로 그녀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부인, 고개를 드십시오. 부인이 죄인이라니요. 아닙니다. 부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여인입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호의 눈에는 원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저는 부인의 얼굴이 흉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부인이 민대감 댁의 따님이기에 그리고 선대의 약조가 있었기에 무엇보다 병든 몸으로도 삶을 놓지 않는 그 의지를 존경하여 혼인한 것입니다. 헌데 이제 보니 부인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와 지혜가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군요.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을 찾으려 스스로 껍데기를 깨부수다니 그 기계가 장부보다 더 대단합니다. 정호는 서윤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그의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제 심장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부인의 흉측한 가면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것은 제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부인의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었으니 부인의 아름다움은 제게 덤으로 주어진 선물일 뿐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울음을 거두십시오. 부인의 눈물 한 방울이 제게는 천금보다 무겁습니다. 정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서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다시금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서윤은 정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고 그제야 비로소 두 개의 마음이 하나로 포개어지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의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길게 드리웠다. 그날 밤 신방의 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윤은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정호는 자신의 가난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기 이전에 서로의 영혼을 깊이 어루만지며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서윤은 정호에게 자신이 숨겨두었던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하나를 더 털어놓았다. 서방님, 실은 제 방 장롱 깊은 곳에 서방님께서 학문에 정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아둔 서책과 필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몰래 따로 챙겨둔 폐물들도 있지요. 이것은 서방님이 제 얼굴을 보고 도망치셨다면 평생 쓰지 않았을 것이나 이제 서방님의 것입니다. 부디 과거에 급제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관리가 되어 주십시오. 정호는 서윤의 깊은 사려심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입신양명하여 부인을 호강시켜 드리리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터올 무렵 서윤은 다시 분장을 해야 할지 정호에게 물었다. 날이 밝으면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다시 가면을 쓸까요?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 다들 놀랄 텐데요. 정호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소.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무엇 있겠소. 부인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냅시다. 우리를 비웃던 자들이 기절초풍할 꼴을 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지 않겠소?
정호의 장난기, 어린 말에 서윤도 배시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는 얼굴은 아침 햇살보다 더 찬란했다. 서윤은 곱게 단장하고 새색시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어제의 그 괴물이 아니었다. 사랑받는 여인의 홍조와 자신감이 넘치는 천하절색의 신부였다. 드디어 문안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민대감과 부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 혼례를 구경했던 친척들과 하인들이 모여 쑥덕거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신랑이 도망가지 않았나? 조용한 걸 보니 혹시 신랑이 기절한 거 아니야?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별채의 문이 열리고 김정호가 먼저 걸어 나왔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밝고 활기에 차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멈췄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또 비볐다. 분명 어제 그 끔찍한 괴물 신부가 나와야 하는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게 누구야? 서윤아 씨? 아니, 서윤아 씨가 저렇게 고왔나? 병은, 흉터는? 웅성거림은 곧 경악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민대감 부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가, 내 얼굴이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민대감이 말을 더듬으며 소리쳤다. 서윤은 정우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 나아가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저의 철없는 계략이었습니다. 병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곧이어 상황을 파악하고는 너털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허허허, 허허허, 그래, 그랬구나. 네가 네 애비를 속이고 천하를 속였구나. 아이고, 이 맹랑한 것. 민대감의 웃음소리에 마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하인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특히 어제 정우를 조롱했던 박진사와 왈패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들이 괴물이라 비웃으며 버린 여인이 사실은 경국지색이었고 바보라 놀리던 정우가 그 보석을 차지한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이다. 정우는 서윤의 옆에 든든하게 서서 그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평생 가질 수 없는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윤의 아름다움보다 더 빛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기운이었다. 그날 아침 민대감 댁의 마당은 어제의 음산함은 온데간데 없고 찬란한 햇살과 사람들의 감탄사로 가득 채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진심이 편견을 깨부순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민대감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서 피어오른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삽시간에 한양 바닥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으니 이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어제의 괴물이 오늘의 선녀가 되었다는 소식에 가장 배가 아픈 것은 단연코 서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한량들과 중매쟁이들이었다. 특히 정우에게 괴물과 사느니 혀 깨물고 죽으라며 조롱을 퍼부었던 박진사와 그 무리들은 서윤의 본 모습을 먼발치에서라도 한 번 보겠다며 기웃거리다. 그녀의 눈부신 자태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들은 주막에 모여 앉아 쓰디쓴 소주를 들이키며 가슴을 쳤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그 금덩이를, 아니 그 천하의 보물을 제 발로 차버리다니. 김정호, 그 새님 녀석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찌 그런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온단 말인가. 그들의 탄식은 밤하늘을 찔렀으나 이미 떠난 버스요 엎질러진 물이었으니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진주를 흙덩이로
착각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김정호의 사람됨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진짜야. 얼굴 보고 장가간 게 아니라고. 마음을 본 게야. 그러니 하늘이 복을 내린 거지. 사람들의 칭송은 자자했고 김정호와 민서윤 부부는 어느새 진심이 만든 기적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세상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민대감댁 별채의 신혼생활은 고요하고도 그윽한 묵향처럼 깊어만 갔다. 서윤의 아름다운 외모는 분명 큰 화제였으나 정호에게 있어 서윤의 진정한 매력은 그 껍데기 안에 숨겨진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성품이었다. 정호는 처가의 재력에 기대어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장인어른, 제가 부인을 얻은 것은 재물을 탐해서가 아닙니다. 제 힘으로 입신양명하여 부인을 당당하게 호강시켜주고 싶습니다. 부디 제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민대감은 사위의 곧은 기계에 감복하여 무릎을 쳤다. 그래야 사내대장부지. 내 딸이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그날부터 정호는 다시 서책을 파고들었고 서윤은 그런 남편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남편을 위해 직접 촛불심지를 돋우고 머리를 맑게 한다는 국화차를 달여 올렸다. 단순히 시중만 드는 것이 아니었다. 서윤은 어릴 적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글솜씨로 정호가 막히는 구절이 있으면 함께 토론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정호의 식견을 넓혀주었다. 서방님 맹자께서 말씀하신 인름은 단순히 어진 마음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내 살점처럼 느끼는 공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요? 서방님께서 훗날 관리가 되시거든 부디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정호는 아내의 깊은 뜻에 놀라며 붓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서윤은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가장 든든한 도반더반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홍시가 주렁주렁 열릴 무렵 드디어 나라에서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 날짜가 공고되었다. 정호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새벽 서윤은 남편의 진보다리에 정성스레 지은 무명옷 한 벌과 가끈을 넣어주며 눈물을 글렀다. 서방님, 부디 몸성이 다녀오십시오. 장원 급제도 좋지만 저는 서방님이 건강하게 돌아오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호는 서윤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맞추었다. 부인, 내 이번 걸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오. 부인의 믿음과 헌신을 등에 업고 가는 길이니 반드시 금에 환영하여 부인의 머리에 어사화를 꽂아주리다. 정호의 뒷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서윤은 대문 앞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녀의 기도는 요란하지 않았으나 새벽 이슬처럼 맑고 순수하여 하늘에 닿을 듯했다. 한양에 도착한 정호는 과거장에 들어서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정호의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시제시험 주제가 발표되었다. 논형표리, 런싱별이 겉모습과 속마음의 관계를 논하라. 정호는 시제를 보자마자 무릎을 쳤다. 이것은 마치 하늘이 자신을 위해 내려준 주제 같았다. 그는 주저없이 붓을 들어 내려갔다.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자신이 겪은 일, 추악한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아내의 고결한 진심, 그리고 겉모습에 현혹되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세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깨달음을 일필휘지로써 내려갔다. 그의 글에는 피와 살이 섞인 진정성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며칠 뒤 한양 도성에는 방이 붙고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봐라. 이번 과거의 장원 급제자는 경기도의 김정호 선비시다. 심사위원들은 정호의 답안지를 돌려보며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이 글은 머리로 쓴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쓴 것이다. 문장이 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실로 깊고도 넓도다. 정호는 임금님으로부터 어사와 장원 급제자가 쓰는 꽃이 달린 모자를 하사받고
사흘 육아 급제자가 거리 행진을 하는 행사를 치렀다.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고향으로 내려오는 정호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풍물패가 흥을 돋우고 온 동네 사람들이 뛰쳐나와 춤을 추었다. 김서방, 아니 김정원 관직명, 날이 만세. 우리 마을의 경사로다. 1년 전 그를 거지 선비라 비웃던 바로 그 입들이 이제는 찬사를 쏟아내느라 바빴다. 민대감은 맨발로 뛰어나와 사위를 맞이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나 정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대문 기둥 뒤에 조용히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서윤에게로 향했다. 그는 말에서 내려 곧장 서윤에게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풍악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정호는 자신의 머리에 꽂혀 있던 어사화를 조심스레 빼내어 서윤의 머리에 꽂아 주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눈을 뜨게 해주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내 부인 민서윤의 것입니다. 서윤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그 행복한 미소는 감출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김정호는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청렴 결백한 관리의 표상이 되었다. 그는 백성을 다스릴 때도 항상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다. 남루한 옷을 입은 백성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었고 화려한 언변을 늘어놓는 탐관오리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다. 내 아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진실은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법이라고 정호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서윤 역시 정경 부인의 반열에 올랐으나 교만하거나 사치하는 법이 없었다. 그녀는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고 특히 얼굴에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인들을 거두어 보살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하다. 꽃은 시들어도 그 뿌리는 살아있듯 사람의 가치는 얼굴 가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서윤이 베푼 덕행은 남편의 명성보다 더 높이 쌓여 사람들은 그녀를 얼굴 없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딸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이들 또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 외모보다는 마음을 가꾸는 데 힘썼다. 그들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늙어서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정호는 매일 밤 서윤의 발을 씻겨주었다고 한다. 그 발을 씻겨줄 때마다 정호는 첫날 밤의 그 떨림과 다짐을 되새겼으리라. 어느 늦가을 밤 노부부가 된 정호와 서윤이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윤의 고운 얼굴에도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았고 정호의 허리도 굽었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청춘의 그것보다 더 달콤하고 애틋했다. 정호가 서윤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기억하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부인이 그 끔찍한 분장을 하고 나를 노려보던 모습을 서윤이 호호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 영감께서 도망치셨으면 지금쯤 저는 꼬장꼬장한 독신 할망구가 되어 있었겠지요. 정호가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다. 아니요, 나는 그때 도망치지 않은 것이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하오. 설령 부인의 얼굴이 진짜로 그랬다 해도 나는 부인을 사랑했을 것이요. 내 눈에는 부인의 마음 향기가 천리 밖에서도 보였으니까. 서윤은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만을 쫓아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허나 민서윤과 김정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명확하다. 진정한 인연은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 남는 알맹이와 알맹이의 만남이며 사랑은 상대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기꺼이 끌어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은 이들의 이야기를 현숙한 여인의 가면과 어진 선비의 진심이라 부르며 혼인을 앞둔 자녀들에게 들려주어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보아라, 얼굴은 잠깐이지만 마음은 천년을 간다. 너희도 부디
눈을 씻고 마음을 보아라. 저 달 속에 사는 항아조차 부러워했다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바람결에 실려와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김정호와 민서윤의 집 마당에 심은 매화나무는 그 둥치가 제법 굵어져 고택의 품격을 더하고 있었다. 정호는 청렴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임금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직에 올랐으나 그의 집은 여전히 검소하고 정갈하여 백성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가문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났으니 바로 슬하의 무남동녀인 김연화 때문이었다. 연화는 어머니 서윤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아 그 미모가 마치 막 피어난 목련꽃처럼 청초하고 눈부셔 장안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 자제들이 문턱이 닳도록 청혼을 해오고 있었다. 허나 문제는 연화의 성정이 대쪽 같은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를 닮아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사내들을 혐오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녀는 중매쟁이가 가져온 사주단자들을 보지도 않고 물리치기 일쑤였고 사랑채 뒤뜰에 앉아 한숨을 쉬며 거울만 들여다보는 날이 늘어가고 있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꽃잎을 날리던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어머니 서윤의 방 깊숙한 곳에서 우연히 낡은 초상화 한 장과 기묘한 화장 도구들이 담긴 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20년 전 서윤이 자신을 괴물로 위장할 때 사용했던 지금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 물건들이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함을 열어본 연화는 검붉은 안료와 흉터를 만드는 도구들을 만지작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도 처절했던 사랑 이야기는 연화에게 있어 긍지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나도 어머니처럼 할 수 있어. 껍데기만 보고 달려드는 저 파리떼 같은 사내들을 쫓아내고 아버지 같은 진국을 찾으려면 이 방법뿐이야. 연화는 즉흥적인 결심을 하고는 거울 앞에 앉아 붓을 들었다. 가스물이 된 그녀의 뽀얀 얼굴 위에 검은 안료가 칠해지려는 찰나 방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다. 서윤은 딸의 행동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다급히 다가가 붓을 빼앗았다. 연화야,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평소 온화하기 그지없던 어머니의 낯선 호통에 연화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하려는 것입니다. 제 얼굴만 보고 침을 흘리는 사내들이 역겨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면을 쓰고 그들의 진심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알아보셨듯 저의 진가를 알아볼 사내를 찾고 싶단 말입니다. 연화는 지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붓을 함에 내려놓고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잡혀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깊은 호수처럼 맑았다. 연화야, 내 이야기를 잘못 이해했구나. 그때 내가 가면을 쓴 것은 남을 시험하기 위한 유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고 탐욕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패였다. 나는 매일 밤 울면서 그 흉측한 화장을 했고 아버지께 내 얼굴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죄책감을 느꼈단다.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진심을 구하려 하지 말고 너의 맑은 눈으로 사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 아버지가 훌륭하신 것은 내 흉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흉터 너머의 나를 보셨기 때문이다. 너 또한 스스로 지혜의 눈을 떠야지. 어찌 얄팍한 속임수에 의존하려 하느냐. 어머니의 진심 어린 꾸지람에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때 밖에서 하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아씨, 사랑채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씨를 급히 찾으십니다.
연화가 옷매무새를 다듬고 사랑채로 건너가니 아버지 김정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한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청년의 행색은 남루하지는 않았으나 귀티가 흐르는 옷감은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 한쪽에는 화상을 입은 듯한 붉은 흉터가 귀 밑에서 턱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정우는 연화가 들어오자 청년을 소개했다. 인사해라. 이쪽은 박인수 도령이다. 기억하느냐? 옛날 우리 뒷집에 살던 박진사의 아들이다. 박진사라는 이름이 나오자 연화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진사가 누구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 정호를 끈질기게 괴롭히고 모욕했던 바로 그 졸부이자 악인의 대명사가 아니던가. 집안이 몰락하여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그 아들이 감히 청혼을 하러 왔다는 사실에 연화는 기가 찼다. 게다가 저 흉한 얼굴이라니. 연화의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냉랭한 목소리로 인사만 건네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아버지, 어찌 이런 분을. 아니, 박진사의 대과는 악연이 깊지 않습니까? 연화가 따지듯 묻자 인수라는 청년은 더욱 고개를 숙이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보였다. 그러나 정호의 태도는 사뭇 진지했다. 연화야, 사람은 출신이나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박도령은 비록 가세가 기울었으나 홀로 늙은 부모를 봉양하며 주경야독하여 이번 소가에 장원급제한 인재다. 저 얼굴의 흉터 또한 화재가 난 집에서 아비를 구하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다. 네가 평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사내들을 싫어했으니 오늘 박도령과 차 한잔 나누며 그 기계를 살펴보거라. 아버지의 명이라 거역할 수는 없었으나 연화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 아버지를 구하다 생긴 상처라니 핑계도 좋지.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분명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앉아 있을 거야. 연화는 억지로 인수를 정자 쪽으로 안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정자에 앉아 차를 따르는 동안 인수는 단 한 번도 연화의 아름다운 얼굴을 훔쳐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정원의 나무와 풀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연화는 그 태도가 짐짓 고상한 척하는 것이라 여겨 비꼬는 투로 말을 건넸다. 도령께서는 제 얼굴이 보기 싫으신가 봅니다. 장안의 사내들은 제 얼굴 한 번 보려고 담장을 넘는데 도령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제야 인수가 고개를 들어 연화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뜻밖에도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어떤 욕망이나 비굴함도 없었다. 낭자, 꽃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나 그 꽃을 꺾으려 들기보다는 그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흙을 움켜쥐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라 배웠습니다. 낭자의 미색이 뛰어나시나 제가 감히 낭자를 뵙고자 한 것은 김대감님의 고결한 성품을 낭자께서도 이어받으셨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제 흉한 몰골이 낭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듯하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인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뼈가 있었다. 연화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오만함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다. 인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정자 아래 계단을 오르던 어린 여종이 발을 헛디뎌 쟁반을 엎지르고 말았다. 아! 비명과 함께 뜨거운 찬물이 여종의 팔 위로 쏟아졌고 귀한 청자 찻잔이 산산조각났다. 연화가 놀라 일어설 새도 없이 인수가 바람처럼 몸을 날렸다. 그는 자신의 도포자락을 찢어 여종의 화상 입은 팔을 감싸고 차가운 연못 물에 수건을 적셔 열기를 식혀주었다. 괜찮으냐? 많이 놀랐지. 흉터가 남지 않게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인수는 깨진 도자기 조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종의 안위만을 걱정했다. 보통의 양반집 자제라면 옷을 버렸다고 화를 내거나 귀한 그릇을 깼다고 종아리를 쳤을 상황이었다.
심지어 연하조차도 순간적으로 저게 얼마짜리 잔인데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터라. 인수의 행동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인수의 얼굴에 있는 붉은 흉터가 여종을 보살피느라 땀에 젖은 그 순간만큼은 흉측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자비로움의 증표처럼 빛나 보였다. 그제야 연화는 어머니 서윤의 말이 떠올랐다. 지혜의 눈으로 사람의 깊은 곳을 보아라. 자신이 찾던 진정한 사내가 겉모습은 초라하고 배경은 보잘것없는, 심지어 원수의 아들인 이 사람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연화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인수의 옆으로 다가가 자신의 비단 손수건을 건넸다. 도령, 이걸 쓰십시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도령의 옷이 다 젖었으니 아버지께 말씀드려 새 옷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와 서유는 딸 연하로부터 혼인을 허락해 달라는 말을 듣고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정우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도령은 가난하고 얼굴에 흉도 있다. 네가 그토록 싫어하던 조건들이 아니냐. 게다가 박진사의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수군될 것이다. 연하는 이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오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진짜 보석을 보았습니다. 그의 흉터는 효심의 증거요. 그의 가난은 청렴의 기회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셨듯 저 또한 그분의 흉터 뒤에 숨겨진 인품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평판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딸의 당당한 대답에 서유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화를 안아주었다. 장하다, 내 딸. 네가 드디어 마음의 눈을 떴구나. 이것으로 우리 집안의 진정한 유산이 전해졌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정우 역시 호탕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다. 박진사가 나를 평생 괴롭혔으나 결국 훌륭한 아들을 낳아 내 사위로 보내주었으니 이 또한 인생의 묘미가 아니겠는가. 박인수와 김연화의 혼례식 날, 하객들은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이번에는 신부의 얼굴이 괴물이라서가 아니라 천하절색인 신부와 얼굴에 흉터가 있는 가난한 신랑의 조합이 기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절을 할 때 보여준 서로를 향한 존경과 사랑 가득한 눈빛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특히 늙고 병들어 지팡이의 의지에 나타난 박진사는 사돈인 김정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과오를 사죄했다. 정우는 그런 박진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모든 원한을 씻어내렸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 연하는 신방에서 인수의 얼굴에 난 흉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서방님, 이 흉터가 없었다면 제가 서방님의 깊은 마음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게는 이 흉터가 세상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습니다. 인수는 연화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맹세했다. 부인, 내 평생 부인의 그 고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목숨을 다해 지키리다. 그 후로도 김정호의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였으나 그들은 결코 재물이나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다. 대신 그 집안에는 가훈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바로 가면을 벗고 진심을 보라는 가르침이었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매화나무 향기와 함께 흘러나오는 사람 냄새에 취해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먼 훗날 할머니가 된 연하는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신의 어머니 서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과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예쁜 얼굴은 꽃처럼 지지만 예쁜 마음은 솔향기처럼 영원하단다. 현숙한 여인의 가면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대를 이어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시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피엔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